오늘은 일본어의 뿌리는 한국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일본어가 한국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가 다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른 것이 당연하다, 전혀 별개의 언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일본어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 한 40여 년간 일본어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처음 제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게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일본어를 했는데 그 가르치신 분이 이제 와타나베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원어민이죠. 너무 정성스럽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첫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후에 이제 언어가 이제 일본어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게 불과 한 1년 내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떠듬떠듬이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가능해진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본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어의 반개, 한국어의 또 다른 사투리, 한국어의 또 다른 지방 언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중국어와 영어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면 어순이 다르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I love you, I love you, 동사가 바로 뒤에 오잖아요. 중국어도 I, 니 이렇게 되니까 바로 동사가 바로 뒤에 온단 말이죠. 근데 한국어는 또 일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사가 저 뒤로 가요. 근데 일본어도 그래요. 아이시테마스, 아이시테이마스, 아이시마스, 이렇게 뒤로 이제 동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흡사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또 저는 극단적으로 일본어를 이제 처음부터 배워서 지금의 이제 그다지 큰 불편함이 없이 일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어와 흡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순이 같죠? 문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쓰는 그 관용구라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속담,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금방 익힐 수가 있는 언어가 바로 일본말이에요. 한자어도 이제 한국에서도 한자를 쓰고 일본에도 한자를 쓰니까 그것이 도움이 더 됐고, 오늘날에는 한자를 안 가르친 것 같으니까 이제 전혀 다른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를 배우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한자 시간도 있었고 한문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한자를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 공통되는 한자 문화권,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이제 글씨체가 좀 다르죠. 다르긴 해도 써놓고 놓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세 나라의 다른 점들이 있어요. 중국어는 어순도 다르고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로 봐야 되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뿌리를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일본에 정착해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본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럼 어떻게 뭐가 다르냐? 일단
발음이 당연히 발음이 다르겠죠. 멀리 떨어지니까 바다 건너가니까 이제 발음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뉴욕인데 뉴욕에서 미국에서 이 영어를 처음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애들인데 부모가 한국인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한국어를 쓰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쓰는 아이들의 발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들과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상하죠. 그 영화 미나리 같은 거 기억하시면은 금방 와닿을 건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부모가 한국인일지라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어를 하는 애들은 발음이 이상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발음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언어의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언어의 차이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가 일본어로 넘어가서 일본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제 장황하게 좀 앞에 서두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한국 조상들이 한반도에 살다가 바다 건너서 좀 더 따뜻한 곳, 좀 더 평화로운 곳, 좀 더 넓은 곳, 또 비옥한 곳으로 찾아서 가는 건 뭐 당연한 이치니까 그래서 넘어간 곳이 일본이고, 그리고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큐슈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혼슈 북부 지역에 있다가 내려와서 합쳐진 곳이 이제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이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그로부터 이제 좌우로 이제 퍼쳐서 나가서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 지역이 지금의 나라와 오사카 지역.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야마토 정권, 야마토 시대라 그래요. 그 이전에는 고분 시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고분 시대나 야마토 시대의 핵심은 죄다 한국 사람들인 거야. 우리 조상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어도 그러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자, 이제 문자로서의 이제 언어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일본 자체 내에서도 문자가 없었으므로 중국에 먼저 한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한자를 한자를 전달해 준 이들이 우리 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백제와 고구려. 이 지역에 특히 백제인들이 넘어와서 이제 한자를 전해 줬고, 비록 한자는 전해줬지만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한국어란 말이죠. 반도에서 쓰던 백제어와 고구려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일본에 가서 이제 언어 생활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백제어와 고구려어를 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문자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한자만 갖고 된 게 아니라, 한자는 글자죠. 뜻이야, 뜻. 그러니까 한자를 뜻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한자를 포함되지만 전체가 한자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어떻게 남냐면, 정사, 역사적인 서적들로 기록이 남을 때에는, 일본 서기와 고직기를 얘기할 때는 그건 한자란 말이죠. 한문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일반 민간인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마뉴쇼라고 하는, 만엽집이라고 하는 향가서인데, 향가문학인데, 향가문학은 신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렇잖아요. 백제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그 향가문학의 완성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살았던 우리 백제계, 또 그 고구려계 사람들이, 신라계 사람들이 기록한 향가집이 이제 마뉴쇼인데, 그래서 차라리 일본석이나 그 고직기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간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 마뉴쇼라는 것을 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요슈를 보면 만요슈의 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실에서 시작해서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느 시대 때냐면은 바로 이 백제가 멸망되는 한반도에서의 그 요동치는 시절 600년대 중반 이후 600년대 중반 때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700년대 나라 시대, 나라 시대 동안에 작성된 것이 이 만요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요즘에 일본에서 드라마로 나오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인에서 시작돼서 기록되는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거나 또 쇼나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작성한 그 마쿠라노 소시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로 변화가 되는데 그 이전에 그때는 헤이안 시대예요. 헤이안 시대고 그 이전에 나라 시대까지의 언어는 한자와 우리 한글이 결합되어 있는 언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요슈를 일본인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 또 중국인들도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한글을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프로를 보는데 그 만요슈를 해석하는 분이 전문가인데 만요슈는 차라리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 사람이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영상이 있으면 제가 붙일 텐데 그 정도로 한국어를 모르고서는 만요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만요슈를 기록한 이들의 대부분들이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요슈의 핵심에 저자가 누구냐면은 액전왕이고 그 액전왕은 백제인의 후손이에요. 백제인이에요. 그냥 백제인.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가, 다시 말해서 천지천왕, 천무천왕을 이루는 그 시절까지 핵심 천왕가의 우두머리들은 다 백제인이고 그리고 호족 세력 역시도 백제인. 대표적인 호족 세력이 바로 소가시였고 그 소가시는 어디에서 왔냐면 백제 땅에서 왔는데 그 백제인의 원래 이름은 목시라 이름이에요. 목협만치, 목나 근자 이렇게 되는 백제인이었고 그 백제인이 일본 땅에 와서 권력을 창출하면서 왕실과 함께 권력을 창출하면서 이 소가시는 이 아스카 지역의 반을 가른다 그러면 서쪽에 주로 살았고 그 주요 거점을 이뤘고 지금의 그 시하라의 서쪽 우네비 야마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쪽 지역과 그 남쪽의 아스카 궁 지역이 이제 주요 거점이었고 지금 아스카데라가 있는 그리고 왕실은 동쪽 지역 산자락 야마토가 그래서 왔다 그랬잖아요. 야마토에서 왔다. 산 지역의 주요 그 거점을 두고 방어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처를 해서 이제 둘로 사실은 양분돼요. 호족 세력은 평지 지역 서쪽 지역에 거점을 이루고 왕실은 동쪽 지역의 산자락 지역의 왕실을 이루면서 이제 궁은 이제 아스카 궁은 이제 이 중간 지점에 이제 남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스카 지역에서 살았던 이들은 한결같이 백제인이었기 때문에 언어도 그러니까 한국어인 거죠. 우리 조상들의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500년대 말 600년대 들어가면서 이 만요슈라는 문학 작품이 나올 때 기록을 보면 한자어와 한글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해석을 못하고 오로지 한국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한자를 알고 한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무척 어렵기는 해도 만요슈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한국어가 우리가 조상이 쓰던 한반도 언어가 일본 땅에 와서 일본어가 됐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학서를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오늘날의 그냥 현대어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보면 한글과 일본어의 유사점은 너무 명백합니다.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문법이 같아요. 관용구도 같아요. 속담도 같아요. 어순이 같아요. 같은 한자를 써요.
근데 한자 정자냐 그게 아니라 그 약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보면 이해가 돼요. 나라국자. 우리는 좀 복잡하게 쓰지만 중국도 중국과 일본은 더 간략하게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도 기본 형태는 같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어 배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이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전혀 다른 언어로 들리잖아요. 전혀 다른 언어로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하구나 또는 같은 건데 발음만 다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게 바로바로 발견이 돼.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그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우리가 그냥 맛있어요 하지 않고 맛있어요,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너무 맛있어. 이럴 때 일본 말로는 무차 우마이데스거든요.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무짜 우마이데스인데 빨리 발음하면 무짜 마이스, 마이스 해버리면 우리가 마이스, 어우 마이스 그러면 맛있어요 이 말이잖아요. 일본에서도 마이스 해버리면 맛있어요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 하나의 예이긴 한데, 그래서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같아요. 일단 뿌리가 같아요. 문법이 같으니까 이거는 한반도 언어구나. 그런데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어가 됐구나라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어 배운 이야기를 다시 좀 반복을 해드리면 첫 학기에 교양 과목으로 일본어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와타나베라는 분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과목을 한두 과목을 더 수강하다가 결국은 부전공을 일본어를 택하게 돼요. 부전공을 일본어를 택했는데 그 부전공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 학과 강의를 쭉쭉 들어갔는데 A 플러스는 제가 다 가져왔어. 그래서 좀 미움을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A 플러스는 제가 다 가져왔는데 그 일본어가 너무 재밌고 쉬우니까 이제 일본어를 더 하게 돼서 오늘날에 이 일본어를 이제 자유롭게 하게 됐는데, 노력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남의 학교에 가서 그 담 너머로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여기가 제대로 일본어 배울 만한 곳이네 해갖고 외국어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외국어 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기웃기웃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일본어를 하고 통역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졸업이 힘든다고 하는 그 졸업시험에도 합격해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이유가 일본어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배웠더니 일본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어와 또 현장에서 쓰는 일본어 달라요. 특히 이 간사이 지방 일본어는 이 도쿄에서 쓰는 표준어 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간사이 지방의 언어는 일본어는 너무 감칠맛이 있고 너무 정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으로 치면은 남도의 언어들이 그렇게 정감이 가듯이 그래요. 간사이 지방 언어는 굉장히, 그리고 간사이 지방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생각들이나 음식이나 그리고 행동의 이 속도나 이런 거는 다 한국 사람하고 맞아요. 딱 떨어져요. 시끄럽기도 하고, 시끄럽지만 재밌어요. 끼어들기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또 말끝에 흐릴 때, 간사이 지방에서 쓰는 언어 중에 도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끝에 꼭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싫어한게도. 끝에 가서 꼭 그런 말을 붙여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얘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걸? 싫어한게도. 이런 식으로 말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래서 저는 100% 삶의 생활 속에서
일본어는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서 분파되어서 새로이 형성된 우리 조상 언어의 분파다. 또 다른 언어다. 또 다른 지방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발음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발음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문법도 같고 뭐 다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정착해서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일본의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또 지배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지워지는 이야기는 이제 열도백제가 지워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리즈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닷가에서 아침 산책하고 일본어는 한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남겼습니다.